7년 전 붕괴 사고 현장 위에 세워진 백만장자 저택. 가정부 순자는 그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지된 지하실 문이 스스로 열려 있었고 문을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의 남자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7년 전 붕괴 사고 유가족을 위해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고 아나운서는 감동에 겨워 목소리를 떨었죠. 사람들은 그를 기부 천사라고 불렀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눈물을 훔치는 윤재현 회장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인군자였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65살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 전원을 껐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의 남의 집 경사는 배 아픈 일일 뿐이었고 순자는 주름진 손으로 낡은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면접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순자가 찾아간 곳은 서울 외곽의 부촌에 위치한 대저택이었는데 그곳은 7년 전 건물이 무너져 수십 명이 죽었던 바로 그 땅 위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성처럼 둘러쳐져 있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의 순자는 옷깃을 여몄고 정원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였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나와 순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궁궐처럼 화려했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눈을 부시게 했지만 집 안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묘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거실 탁자에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깨알같이 적힌 조항들을 읽어 내려가다가 5번째 조항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내용이었죠. 제5조 고용인은 저택 내 지하실 반경 5m 이내 접근을 절대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즉시 해고와 동시에 위약금 5억 원을 배상한다.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500만 원도 아니고 5억 원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순자는 고개를 들어 비서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비서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 윤재현 회장이었고 그는 집안에서도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화면 속의 선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 회장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물건을 고르듯 쳐다봤고 순자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했어요. 윤 회장이 입을 열었죠. 계약서는 다 읽어보셨나? 글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순자는 네, 읽어봤습니다만 위약금 금액이 너무 커서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 회장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면 10원 한 장 낼 일 없으니 걱정 말고 입 무겁고 시키는 일만 잘하면 정년까지 보장해 줄 테니 도장이나 찍어.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들의 병원비와 밀린 월세가 급했기 때문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꾹 눌러 찍었죠. 그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발목을 옥죄고 입을 막아버린 침묵의 족쇄였으며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들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도장을 찍자마자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원에 있던 노인이 거실 창가로 다가와 유리를 두드리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윤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죠. 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니 노인의 지팡이를 빼서 멀리 던져버렸고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냄새나는 늙은이가 어디서 얼쩡거려. 윤 회장은 쓰러진 노인의 발을 툭툭 차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별채로 끌고 가. 그리고 기저귀 냄새 안 나게 처리 잘하라고 했잖아. 노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갔어요. 순자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텔레비전에서 유가족을 위해 눈물 흘리던 기부 천사는 없었고 자신의 어머니조차 짐승 취급하는 페류나만이 그곳에 서 있었으니까요. 윤 회장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순자가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대꾸하기 시작했죠. 올해만 넘기면 된다고 했잖아. 윤 회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거렸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자꾸 꿈에 나타나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윤 회장의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것과 그 두려움의 원인이 지하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 회장이 순자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해칠 듯이 살벌했고 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걸레질을 하는 척했죠. 윤 회장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자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더니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경고하듯 속삭였어요. 이 집에서 보고 들은 거 밖에서 입 뻥긋하면 알지? 순자는 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윤 회장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5억 원짜리 위약금이 걸린 계약서와 지하실의 비밀, 그리고 두 얼굴을 가진 회장까지 이 집은 평범한 저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정부 숙소는 지하실 입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되자마자 바닥을 긁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고 그 소리는 규칙적으로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7년 전 붕괴 사고의 원혼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괴담이 떠올랐고 공포심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하지만 그것은 귀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산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그날 밤의 소리는 앞으로 순자가 겪게 될 지옥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니까요. 순자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5억 원의 빚을 지고 쫓겨날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이 집의 비밀을 파헤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윤 회장이 내려와 식탁에 앉으며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식탁 위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졌죠. 하지만 윤 회장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커피만 연거푸 들이켰으며 그의 눈 밑은 잠을 못 자서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노인은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 차림이었고 윤 회장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노인은 울먹이며 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꺼내줘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윤 회장은 거칠게 노인의 손을 뿌리쳤죠. 이 노인네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윤 회장은 먹던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깨진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순자의 발목에도 생채기를 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삼키며 노인을 부축했어요. 노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옷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지만 순자는 냄새보다 노인의 눈빛에 담긴 공포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윤 회장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죠. 순자는 떨고 있는 노인을 진정시키며 깨진 컵 조각을 치웠고 노인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하실 가지마, 다 죽어. 그 말은 단순한 치매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으며 7년 전 그날의 참상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순자는 노인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5억 원의 위약금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고 순자는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오후 순자는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윤 회장은 골프 약속이 있어 나갔고 집안에는 순자와 노인뿐이었기에 순자는 조심스럽게 거실 구석에 설치된 팩캠을 확인했어요. 카메라 렌즈가 순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감시자의 눈처럼 섬뜩하게 빛나는 렌즈를 보며 순자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걸레질을 하며 사각지대를 찾았죠. 순자는 지하실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굳게 잠긴 문 앞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문틈 사이로는 알 수 없는 냉기와 함께 비릿한 쇠 냄새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어요. 띠띠띠띠.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윤 회장이었고 순자는 화들짝 놀라며 지하실 문 앞에서 물러나 거실 한가운데로 몸을 날렸습니다. 윤 회장이 들어오며 순자를 노려봤죠. 박 여사,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날선 의심이 가득했고 순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순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며 걸레를 들어 보였지만 윤 회장의 시선은 순자의 손이 아닌 지하실 문고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는 순자의 곁을 지나쳐 지하실 문고리를 확인하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문고리를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집에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군. 그 말은 명백히 순자를 향한 경고였고 순자는 자신이 발을 들인 이곳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터임을 깨달았죠. 하지만 순자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7년 전 붕괴 사고로 잃은 이웃들의 얼굴과 방금 전 노인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고 무엇보다 악마 같은 윤 회장의 가면을 벗겨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으니까요. 순자는 주방으로 돌아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윤 회장의 콧노래 소리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대한 벽과 권력이라는 무기 앞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가방과 튼튼한 두 손뿐인 65살 가정부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도 지하실에선 소리가 들렸죠. 쿵, 쿵, 쿵.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고 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그 소리에 간격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저 문을 열리라. 순자는 속으로 다짐하며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고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이 저주받은 저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뚫고 들어왔지만 이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마른 걸레를 들고 거실 장식장을 닦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자꾸만 동작이 뻣뻣해졌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출근했고 노인은 별채에 갇혀 있었으니 거실엔 오직 순자 혼자뿐이었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순자는 고개를 돌려 거실 천장 구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검은색 도명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소름 끼치는 기계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잉, 지잉. 카메라 렌즈가 순자의 동선을 따라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눈동자처럼 순자를 집요하게 쫓고 있었죠. 순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방범용 카메라가 아니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고 저 렌즈 너머에서 윤 회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자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핑계로 카메라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인데 양문형 냉장고를 활짝 열자 차가운 냉기가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냉장고 안은 엉망이었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과 말라 비틀어진 채소들이 뒹굴고 있었고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상한 음식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기도 전에 순자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윤 회장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 냉장고 문을 너무 오래 열어두는군.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윤 회장은 지금 회사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방금 냉장고 문을 연 것을 알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안에 상한 음식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느라 잠시 열었습니다. 윤 회장은 혀를 쯧쯧 차며 말했죠.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3초 이상 열지 마. 그리고 콩나물은 맨 위 칸 말고 아래 칸에 넣어. 그게 신선하니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순자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한 방울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죠. 단순히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라 냉장고 속 콩나물의 위치까지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었으며 이 집은 거대한 어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5억 원이라는 위약금이 생각나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밖에 없었죠. 오후가 되자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 숨막히는 감옥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도망치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동네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고 순자는 단골 정육점에 들러 국거리용 고기를 주문했죠. 정육점 주인 여자가 순자를 흘끗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 저 언덕 위 회장님 댁에서 일하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인 여자는 고기를 썰던 칼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는데 주변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고기 사러 오는 아줌마들이 한 달을 못 넘기고 바뀌니까 알지. 지난번에 일하던 아줌마는 야반도주했다던데? 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야반도주요? 왜요? 주인 여자는 턱으로 언덕 위 저택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귀신을 봤다나 뭐라나. 밤마다 지하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맨발로 뛰쳐나왔대요. 순자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지난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헛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셈이었고 전임자들도 똑같은 공포를 겪었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렸죠. 옆에 있던 채소 가게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 집 터가 안 좋아.
7년 전에 거기서 사람 50명이 깔려 죽었잖아. 윤 회장이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들이붓고 집을 지었으니 원혼들이 가만히 있겠어? 상인들의 말은 흉흉했습니다. 윤 회장이 겉으로는 기부천사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이며 7년 전 사고도 부실 공사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순자는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묘한 책임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는데 그것은 죽은 남편도 7년 전 그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장을 보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고 순자는 다시 그 숨막히는 정막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죠. 순자는 곧장 가정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전임자가 쓰던 방을 정리하다 보면 무언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방 안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와 작은 서랍장뿐이었죠. 순자는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텅 비어 있었고 실망감을 감추며 마지막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랍장 바닥 깔개 밑에 무언가 비치더군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깔개를 들추었고 그곳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쪽지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치자 급하게 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절대 지하실 근처에 가지 마시오. 궁금해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오. 만약 그 소리를 들었다면 당장 도망치시오. 이 집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쪽지를 쓴 사람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글씨는 심하게 떨려 있었고 곳곳에 눈물 자국인지 물 얼룩이 번져 있었는데 순자는 그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도망치라니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5억 원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고 무엇보다 지하실 벽 속에 있다는 아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 회장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켰는데 화면에는 집안 곳곳을 비추는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물을 가져다 주며 곁눈질로 화면을 훔쳐봤죠. 화면 속에는 방금 전까지 순자가 있었던 부엌과 복도, 심지어 가정부 숙소 앞까지 적나라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물을 마시며 툭 내뱉었습니다. 장 보러 가서 쓸데없는 소리 듣고 다니지 마. 시장 상인들 입 산 거 하루 이틀 아니니까.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윤 회장은 순자가 시장에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짐작하고 있는 눈치였고 이 남자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순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꾸했다가는 의심만 살 뿐이었기에 순자는 조용히 물러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윤 회장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노인도 조용했지만 순자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시계 초침 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어김없이 바닥 밑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어제보다 더 크고 더 절박한 소리였고 마치 누군가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이불 속에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순자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죠. 벽에 붙은 센서 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는데 순자는 발소리를 죽이며 지하실 입구 쪽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지잉하는 기계음이 들렸고
순자는 본능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CCTV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붉게 빛나는 카메라 렌즈가 순자가 있는 복도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순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 회장은 자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이 화면을 보고 있을지도 몰랐고 아니면 이 모든 시스템이 순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일지도 몰랐죠. 순자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죄지은 자는 발 뻗고 못 자도 땀 흘려 일한 자는 꿀잠을 자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반대로 악마는 편히 자고 양심 있는 사람은 공포에 떠는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는데 CCTV가 사각지대를 만들며 회전하는 짧은 찰나의 패턴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30초에 한 번, 딱 3초, 카메라가 거실 창가를 비추느라 복도를 놓치는 그 짧은 시간이 순자가 지하실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윤 회장이 출근하고 나면 그 3초의 틈을 노려 반드시 지하실 문 앞까지 가보리라 다짐하며 순자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쿵쿵 소리는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윤 회장은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현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연신 시계를 확인했는데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처럼 초조해 보였죠. 순자는 윤 회장의 구두를 닦아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윤 회장은 구두를 신으며 순자에게 오늘 저녁엔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별채 노인네가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단속 잘해 라고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죠. 윤 회장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육중한 철제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고급 세단이 멀어지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는데 시계바늘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순자는 어젯밤 파악해둔 CCTV의 사각지대를 떠올렸습니다. 카메라가 거실 창가를 비추느라 복도를 놓치는 3초, 그 짧은 찰나의 순간만이 순자가 지하실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틈새였으니까요. 순자는 청소기를 돌리며 자연스럽게 복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소기 소음이 집안의 정막을 깼고 순자는 곁눈질로 천장에 매달린 카메라 렌즈가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다. 순자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지하실 입구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다행히 카메라는 순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지하실 문 앞은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죠. 굳게 잠긴 철문은 마치 입을 굳게 다문 괴물처럼 버티고 있었는데 순자가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흠칫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지하실 문 바로 앞 어른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거리에 손톱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순자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고 윤 회장이 출근하기 직전에 일부러 놓고 간 것이 분명했죠.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돈이 급한 가정부가 반지를 훔치는지 아니면 반지를 줍느라 지하실 앞에 오래 머무는지 시험하려는 윤 회장의 치졸하고도 악랄한 테스트였으니까요. 순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저 반지를 줍는다면 탐욕스러운 도둑으로 몰려 쫓겨날 것이고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지하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될 터였습니다. 순자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5억 원의 위약금이 걸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이 정도 함정은 예상했어야 했으며 순자는 침착하게 허리를 숙여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출근한 줄 알았던 윤 회장이 다시 들어온 것이었고 그는 마치 무언가 두고 간 사람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지하실 입구에 서 있는 순자를 향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마치 덫에 걸린 쥐를 바라보는 사냥꾼의 눈빛과 다를 바가 없었죠. 박 여사, 거기서 뭐해? 윤 회장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순자는 짐짓 놀란 척하며 지하실 쪽에서 걸어 나왔고 손에 쥔 반지를 윤 회장 눈앞에 들어 보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청소하다가 이게 떨어져 있어서요. 윤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순자의 손에 들린 반지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에 불쾌해하는 눈치였죠. 순자는 반지를 윤 회장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주 비싼 물건 같은데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지하실 문 앞에 떨어져 있어서 제가 얼른 주었습니다. 순자의 말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지하실 문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떳떳함을 강조했고 반지를 돌려줌으로써 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죠. 윤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내가 깜빡하고 떨어뜨렸나 보군. 고마워, 박 여사.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윤 회장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럼 다녀오겠네. 집 잘 보고 있어. 윤 회장은 도망치듯 다시 밖으로 나갔고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마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윤 회장은 순자의 양심을 시험하려 했지만 그가 간과한 것은 순자가 지키려는 것이 돈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사실이었죠.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점심을 챙겨 들고 정원 구석에 있는 별채로 향했는데 그곳은 윤 회장이 노모를 가둬둔 일종의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별채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노인은 벽을 보고 앉아 있었고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사하셔야죠, 어르신. 순자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지만 노인은 대꾸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을 달싹이며 알 수 없는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펐죠. 순자는 숟가락을 들어 노인의 입에 밥을 떠넣었습니다. 노인은 기계적으로 밥을 받아먹으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순자는 귀를 기울여 그 가사를 들어보려 애썼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그것은 평범한 자장가였지만 이어지는 가사는 순자의 머리카락을 쭈뼛서게 만들 만큼 기이하고 섬뜩했습니다. 벽 속에 있니? 춥지는 않니? 시멘트 이불 덮고 잘도 잔다. 순자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벽 속에 아기가 있다니, 시멘트 이불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끔찍한 묘사였으니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노래예요? 벽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은 노래를 멈추고 순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초점 없던 노인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이성이 돌아온 듯한 빛이 서렸고 노인은 순자의 손목을 뼈가 으스러질 듯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랬어. 노인의 목소리는 긁히는 쇠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산 사람을 벽에다 바르고 시멘트를 부었어. 내가 봤어. 내가 다 봤단 말이야. 노인은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순자는 노인을 끌어안고 진정시켰는데 노인의 마른 등뼈가 앙상하게 만져졌고 그 작은 몸이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 부서질 것만 같았죠. 사람들은 노인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치매는 병이 아니라 아들의 추악한 죄를 잊지 않기 위해 혹은 그 죄를 평생 기억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 마음의 감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대신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노인을 재우고 별채를 나왔는데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고 저택은 붉은 노을을 받아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엔 노인의 자장가가 맴돌았습니다. 벽 속에 우리 아가 시멘트 이불 덮고. 그 노래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7년 전 윤 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을 가리키는 정확한 지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순자는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회장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비어 있었기에 순자는 청소 도구함을 여러 대걸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지하실 벽을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순자는 복도의 CCTV를 피해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지하실 입구 옆에 붙어 있는 벽면을 대걸레 자루 끝으로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딱, 딱, 딱.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서는 둔탁하고 꽉 찬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벽을 따라 옆으로 이동하며 계속해서 두드렸는데 손에 전해지는 진동과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찾았습니다. 지하실 문에서 오른쪽으로 2걸음 떨어진 곳, 겉보기엔 다른 벽과 똑같은 벽지였지만 그곳을 두드리자 전혀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퉁, 퉁, 퉁. 그것은 속이 꽉 찬 벽이 아니라 뒤가 비어있는 합판이나 석고보드를 두드릴 때 나는 가볍고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노래가 맞았고 이 벽 뒤에는 윤 회장이 7년 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때 현관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이 돌아온 것이었고 순자는 황급히 대걸레를 챙겨 부엌으로 뛰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벽을 열어야 한다. 5억 원의 위약금도 윤 회장의 살벌한 감시도 지하실의 괴담도 더 이상 순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얇은 가짜 벽 하나만 뚫으면 진실이 있었습니다. 벽 뒤의 텅 빈 공간은 7년 전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순자는 그 비명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쿵쿵 뛰는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문을 열 열쇠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 회장은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예정이라고 했으니 그가 없는 동안 이 집은 잠시나마 감옥에서 해방된 셈이었고 순자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였죠. 순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형 청소 카트를 끌고 지하실 입구로 향했는데 카트 안에는 걸레와 세제뿐만 아니라 사람 하나가 들어가도 될 만큼 커다란 검은색 김장용 비닐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었죠.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을 안전하게 빼돌리려면 튼튼하고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가 필수였기 때문에 순자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봉투를 챙겼습니다. 순자는 복도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윤 회장은 없었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살아서 붉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고 순자는 익숙하게 사각지대로 몸을 피하며 지하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확인해둔 그 가짜 벽 앞에 섰습니다.
겉보기엔 단단한 시멘트 벽 같았지만 두드리면 퉁퉁 소리가 나는 얇은 합판이었고 순자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쇠젓가락을 꺼내 벽지 틈새를 쑤셨습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벽지가 찢어졌죠. 그 밑으로 드러난 것은 예상대로 석고보드였고 순자가 체중을 실어 힘껏 밀자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벽 전체가 문처럼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악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고 비릿한 피 냄새 같기도 했는데 순자는 코를 막으며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비밀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서 있을 만한 비좁은 공간에는 라면, 상자만 한 박스들이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색 부적들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었죠. 순자는 스마트폰 조명을 켰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상자를 열자 먼지가 풀풀 날렸고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표지에는 비자금 장부라는 글씨 대신 X파일이라는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7년 전 붕괴 사고 현장의 공사 일지였는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순자의 눈은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설계도면에는 직경 25mm 철근을 쓰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발주서에는 19mm짜리 저가 철근이 적혀 있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윤 회장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부 한 구석에는 마진 30억 원 달성이라는 윤 회장의 친필 메모가 자랑스럽게 휘갈겨져 있었는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순자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30억 원, 그게 사람 목숨값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이 돈으로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길 때 50명의 가장들은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 밑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순자는 장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윤 회장의 가면을 벗길 수 있었지만 상자 안에는 장부보다 더 기이한 물건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이었습니다. 부적 밑에는 유명한 무당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윤 회장이 왜 이 위험한 증거들을 없애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었죠. 이 물건들을 태우면 너 대운도 끊긴다. 원혼이 깃든 물건이니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봉인만 해두어야 너가 산다는 무당의 경고였고 윤 회장은 감옥보다 귀신을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도 죽이는 악마가 고작 미신이 무서워 벌벌 떨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순자는 헛웃음을 삼키며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자를 여는 순간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안에는 돈이나 서류가 아닌 흙투성이 물건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생자들의 유품이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낡은 시계, 깨진 안경, 한 짝만 남은 운동화들이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고 가중에서 유독 순자의 시선을 끄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홍색 곰 인형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먼지를 뒤집어 써서 회색빛으로 변해버렸지만 인형의 목에는 아직도 뜯지 않은 선물용 리본이 묶여 있었죠. 순자는 홀린 듯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형 등 뒤에는 꼬깃꼬깃한 카드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순자의 가슴을 예리한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7살 생일 축하해. 아빠가 오늘 일찍 가서 맛있는 케이크 사줄게. 사랑한다. 우리 공주님이라는 내용이었고 그 편지를 쓴 아빠는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곰 인형의 주인은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었을 것이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빠가 왜 오지 않는지 모른 채 어른이 되었을 테니까요. 순자는 곰 인형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인형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마치 7년 전 사고 현장의 매캐한 흙냄새처럼 느껴졌고 순자는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건물은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그 안에 살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건축가의 양심으로 지어야 했지만 윤 회장은 그 양심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는데 이 곰 인형과 비밀 장부를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만 억울하게 죽은 50명의 원혼을 달랠 수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가져온 김장용 비닐봉투를 펼쳤습니다. 비밀 장부를 가장 먼저 넣었고 그 위에 곰 인형을 조심스럽게 올렸는데 마치 아이를 요람에 눕히듯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던 순자는 화면을 보고 멈칫했는데 통화권 이탈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먹통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파 차단기였습니다. 윤 회장은 이 비밀 공간에서 그 어떤 정보도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전파를 차단하는 기계까지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사진 전송은 불가능했죠. 결국 이 물건들을 직접 들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었고 순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봉투의 입구를 묶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띠띠띠띠 하는 도어록 해제음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윤 회장의 발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던 윤 회장이 왜 벌써 돌아온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지금 이 좁은 공간에 갇히면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큼지막한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밖에는 윤 회장이 거실로 들어서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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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고 순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봉투를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나갈 수도 없었기에 순자는 젖먹던 힘을 다해 머리를 굴렸고 눈앞에 보이는 투명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부피를 줄여야 했습니다. 순자는 곰 인형이 찌그러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닐봉투를 칭칭 감기 시작했는데 10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작게. 순자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테이프 뜯는 소리가 혹여나 밖으로 새나갈까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거실에서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 어디 있어? 그 목소리는 바로 지하실 문 너머에서 들려왔고 순자는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끊으며 비닐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죽은 듯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곰 인형의 온기가 차가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고 그 온기가 순자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자는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았지만 화면 상단의 안테나는 여전히 X 표시였습니다. 제발, 제발 신호 좀 잡혀라. 한 장만이라도 보내게 해줘. 순자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 7년 전의 진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사진 한 장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사실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죠. 이곳은 완벽한 고립지대였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치부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파 차단기까지 설치해 두었고
순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안 되겠다. 들고 나가야 해. 순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 차가운 시멘트 벽 속에 아이의 영혼이 깃든 곰 인형을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순자는 바닥에 펼쳐둔 검은색 김장용 비닐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조금만 참으렴. 아줌마가 여기서 꺼내줄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장부를 먼저 봉투 바닥에 깔았고 그 위에 곰 인형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부피가 문제였습니다. 장부는 얇아서 숨기기 쉬웠지만 솜이 빵빵하게 들어찬 곰 인형은 아무리 눌러도 불룩하게 튀어나와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일 게 뻔했죠.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야? 제발 좀. 순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인형을 짓눌렀습니다. 아이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이렇게 험하게 다루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1분 1초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투명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찌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지하실의 정적을 갈랐고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하실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 밖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쳐내며 미친 사람처럼 비닐봉투 위로 테이프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칭칭 감을수록 인형의 부피는 줄어들었죠. 조금만 더 작게. 순자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고 손끝이 까져서 쓰라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장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50명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을 덮으려는 거대 권력,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려는 한 늙은 가정부의 목숨을 건 줄다리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 거실에서 전자음 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띠띠띠띠 띠로리.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였고 그 소리는 순자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벌써 왔다고? 순자는 테이프를 쥔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일주일이라던 출장 기간이 하루아침에 단축된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당장 이 증거물을 들고 어디로 숨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위층에서 쿵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지하실 입구와 부엌은 고작 몇 걸음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 어디 있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고 집안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큰일 났다. 여기 갇히면 끝이야. 순자는 미친 듯이 테이프를 끊어내고 봉투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비닐봉투는 테이프에 칭칭 감겨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작아졌지만 여전히 축구공만한 크기라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들고 뛰어야 했습니다. 순자는 비밀 공간의 가짜 벽을 닫으려 했지만 낡은 경첩이 말을 듣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기익.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윤 회장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지하실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것이 분명했고 발소리의 방향이 부엌에서 복도 쪽으로, 즉 지하실 입구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벅. 점점 가까워지는 구두 굽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았고 순자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문을 열고 나가면 윤 회장과 정면으로 마주칠 것이고 그렇다고 숨어 있으면 도간에 든 쥐가 될 뿐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박순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순자는 뺨을 때려가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으니
윤 회장이 지하실 문을 열기 직전의 찰나를 노려야 했고 순자는 벽 뒤에 몸을 납작하게 붙였습니다. 윤 회장의 발소리가 문 앞에 멈췄습니다. 달그락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고 순자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삼키며 검은 비닐봉투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윤 회장의 혼잣말이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문을 바로 열지 않고 귀를 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침묵의 시간이 순자에게는 억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만약 문이 열리면 윤 회장을 밀치고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무릎 꿇고 빌어야 할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범이냐? 내 아들 왔냐? 별채에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어느새 거실까지 들어온 노인이 윤 회장을 부른 것이었고 윤 회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노인네가 인기척도 없이 밥 줘. 배고파. 노인의 칭얼거리는 목소리가 순자를 살렸습니다. 윤 회장은 지하실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노인에게로 돌아선 것 같았고 그의 발소리가 다시 거실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비서가 밥 안 챙겨줬어요? A씨, 귀찮게 정말. 윤 회장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이야. 순자는 지하실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다행히 윤 회장은 노인을 데리고 소파 쪽으로 가고 있었고 순자는 그 틈을 타 복도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것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당장 주방으로 가서 숨길 곳을 찾아야 했는데 복도 끝에서 CCTV가 순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다행히 카메라는 회전 중이라 순자의 뒷모습까지는 찍지 못한 것 같았지만 거실에 있는 윤 회장이 언제 고개를 돌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자는 까치발을 들고 주방으로 뛰었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는 대용량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는데 순자는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풍기는 악취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밖에 없어. 순자는 망설임 없이 비닐봉투를 쓰레기통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 위로 며칠 묵은 김치 찌꺼기와 생선가시, 먹다 남은 죽을 닥치는 대로 덮어버렸는데 곰 인형과 장부가 오물범벅이 되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3중으로 포장했으니 내용은 안전할 터였죠. 순자는 더러워진 손을 행주에 대충 닦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여사, 거기 있었어? 윤 회장이 주방 입구에 서서 순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초리는 매서웠고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순자가 갑자기 주방에 나타난 것을 수상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짐짓 놀란 척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지하실 청소도구 좀 챙기느라 뒷베란다에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순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하실 청소?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해? 어르신이 자꾸 냄새난다고 하셔서 입구 쪽에 곰팡이 제거제 좀 뿌려두려고요. 순자의 임기응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윤 회장의 시선이 순자의 손과 그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꽂혔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쓰레기를 뒤적이느라 손과 앞치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윤 회장은 결벽증이 있을 만큼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것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꽉 차서 버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냄새가 좀 심하죠? 순자는 일부러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확 풍겨 나오는 악취에 윤 회장은 얼굴을 구기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 순간 순자는 윤 회장의 눈빛에서 혐오감을 읽었습니다. 통했다. 윤 회장은 더러운 것을 피하려는 본능 때문에 쓰레기통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손으로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우, 냄새. 당장 갖다 버려. 집안에 똥을 싸놨나? 윤 회장은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도망쳤습니다. 순자는 네, 얼른 버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크게 대답하며 쓰레기통에서 비닐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 봉투 위로는 누런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더러운 오물 덩어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보였고 이제 이것을 들고 저택 정문만 통과하면 끝이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움켜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노인의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가라. 우리 아가. 멀리 멀리 가거라. 노인의 노래가 마치 순자의 탈출을 응원하는 행진곡처럼 들렸고 순자는 이를 악물고 무거운 철제 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문에는 경비원이 버티고 있었고 윤 회장은 거실 창문을 통해 순자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주방 구석에 있는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며칠 묵은 음식물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 순자에게는 이 악취가 오히려 향기롭게 느껴질 지경이었죠. 순자는 망설임 없이 검은 비닐봉투를 쓰레기통 깊숙이 쑤셔 넣었어요. 봉투 안에는 7년 전에 끔찍한 진실이 담긴 장부와 아이의 영혼이 깃든 곰 인형이 들어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저 검은 쓰레기 봉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회장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 혹시라도 쓰레기통을 뒤져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죠. 순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침 쓰레기통 옆에는 별채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모아둔 종량제 봉투가 있었는데 순자의 눈에 노인이 쓰던 성인용 기저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거야. 순자는 맨손으로 더러운 기저귀를 집어들었습니다. 배설물이 묻어있는 기저귀에서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냄새가 났지만 순자는 그것을 뭉쳐서 비닐봉투 바로 위에 덮어버렸죠.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냄새를 맡으면 뚜껑을 열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테니 이보다 더 안전한 금고는 세상에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순자는 더러워진 손을 대충 헹구고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죠. 그때였습니다. 박 여사, 거기서 뭐해? 등 뒤에서 들려온 윤 회장의 목소리에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윤 회장이 주방 입구에 서서 매서운 눈초리로 순자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 같았어요. 순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꽉 차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지만 등줄기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순자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죠. 그는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왔는데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집안에서 똥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순자는 이때다 싶어 쓰레기통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르신 기저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얼른 갖다 버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냄새가 좀 고약하죠? 순자가 쓰레기통을 들이밀자 윤 회장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확 풍겨 나오는 지독한 악취에 윤 회장은 코를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했는데 결벽증이 있는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을 테니까요. 아우 더러워. 당장 치워. 내 집에서 이런 냄새 풍기지 말라고 했지. 윤 회장은 손사래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쩔쩔매는 척하며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었죠. 네, 당장 갖다 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검은 봉투를 양손에 들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봉투 틈새로는 누런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그 더러운 국물이 바닥에 묻을 때마다 윤 회장은 질색하며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순자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혹시라도 그 봉투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죠. 잠깐. 윤 회장이 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이 딱 멈췄고 심장이 발바닥까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봉투 왜 그렇게 무거워 보여? 윤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자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책들과 인형이 들어있으니 당연히 묵직해 보였을 테고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어르신이 오늘 실수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젖은 기저귀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순자는 봉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묵직한 봉투가 출렁거렸고 틈새로 냄새가 다시 한번 확 풍기자 윤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으니까 빨리 나가. 냄새 안 빠지게 문 꼭 닫고. 윤 회장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순자는 대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죠. 정원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냄새나는 봉투를 든 순자를 보며 코를 막았고 순자는 눈인사를 건네며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철제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쾅.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는데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탈출이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우물 속에 가장 소중한 진실을 숨겨 마침내 악마의 성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순자는 큰 길까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봉투에서 흐른 국물이 옷을 더럽혔지만 순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집 쓰레기를 치우며 살았지만 오늘처럼 자신의 손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순자는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한적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이모님? 김 형사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 형사님, 내가 찾았어요. 순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이 숨겨둔 장부랑 애들 물건들 내가 다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당장 와줘요. 전화기 너머에서 김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병력 출동시키겠습니다. 어디 계시지 말고 큰 길가에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 계세요. 전화를 끄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왠지 모르게 맑아 보였고 품에 안고 있는 냄새나는 봉투가 세상 그 어떤 보석함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죠. 저택에 남겨진 노인이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 윤 회장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각 저택 안은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윤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냄새 제거제를 뿌리고 있었는데 문득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쓴 기저귀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 윤 회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노인의 기저귀 사용량을 체크할 만큼 꼼꼼한 성격인 그에게 순자의 말이 뒤늦게 의심스럽게 다가온 것이죠. 윤 회장은 벌떡 일어나 지하실 입구로 향했습니다. 굳게 잠긴 문을 열고 비밀 공간으로 들어간 윤 회장은 텅 빈 상자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도둑년이. 비밀 장부와 곰 인형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바닥에는 순자가 급하게 뜯어낸 테이프 조각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는데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죠. 당장 그 여자 잡아. 멀리 못 갔을 거야.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가져와. 윤 회장은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머리를 쥐어뜯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장부가 공개되면 끝장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으니까요. 윤 회장의 시선이 지하실 한 구석에 놓인 기름통에 꽂혔습니다. 태워야 해.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려야 해. 이성이 마비된 윤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고 떨리는 손으로 기름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도 모른 채 그는 악마의 불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죠. 한편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순자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윙, 윙.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차 소리에 순자는 벌떡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7년 전 붕괴 사고 현장을 가득 메웠던 구급차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때는 늦었지만 이번에는 늦지 않을 겁니다. 순자는 쓰레기 봉투를 가슴에 품고 경찰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윤 회장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비밀 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윤 회장은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하며 호영호재하던 사이였는데 위기가 닥치자마자 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버린 것이죠. 그때 거실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에서 뉴스 특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김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윤 회장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윤재현 회장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 의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부실 공사와 비자금 조성은 윤 회장 단독 범행으로 보이며 저 또한 속았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 회장은 넋을 잃고 화면을 쳐다봤죠. 그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였고 자신들의 더러운 커넥션이 담긴 장부가 사라지자 정치인들은 윤 회장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배신자 놈들이. 윤 회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텔레비전을 향해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깨졌지만 그 위로 비친 윤 회장의 일그러진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뒤범벅되어 있었죠.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장부가 경찰 손에 넘어가면
자신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것이고 믿었던 뒷배마저 사라진 지금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윤 회장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고 감옥에 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태워야 해. 다 태워버려야 해. 윤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부는 뺏겼지만 지하실 비밀 공간에는 아직 수백 개의 유품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들이 발견되면 7년 전 사고가 고의였다는 것이 입증될 테니까요. 그는 무당의 경고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원혼의 저주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수갑과 감옥이 더 무서웠기에 윤 회장은 창고로 달려가 붉은색 기름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통 뚜껑을 여는 손이 덜덜 떨렸죠. 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윤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손에는 기름통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쥔 채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악기와 다름없었습니다. 비싼 양복에 휘발유가 튀어 얼룩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죄를 불태워 없애겠다는 광기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지하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안 된다. 이놈아, 안 돼.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윤 회장의 앞을 막아섰는데 그것은 별채에 갇혀 지내던 노모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도 없이 맨발로 서 있었죠. 평소 초점 없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양팔을 벌려 지하실 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비켜요. 노인네가 미쳤나? 당장 안 비켜? 윤 회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미친 척 연기하며 숨죽여 살아왔던 노인이었지만 아들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려하자 본능적으로 막아선 것이죠. 못 비킨다. 너가 사람이냐? 어떻게 또 죄를 지으려고 해? 노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7년 전에도 내가 말렸잖아. 그 불쌍한 사람들 죽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빌었잖아. 그런데 또 불을 지르려고 해? 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노인과 신랑이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A씨, 비키라니까. 윤 회장은 거칠게 노인을 밀쳤습니다. 힘없는 노인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이내 끈질기게 기어와 윤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된다, 아들아. 제발 그만해라. 죗값 받아라. 노인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죠. 그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려다 멈칫했는데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나 감옥 가면 좋겠어? 엄마 아들이 감옥 가서 썩으면 좋겠냐고. 윤 회장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백만장자가 늙은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추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옥보다 무서운 게 천벌이야. 죽은 사람들 물건 태우면 너 정말 지옥 가. 엄마가 그거 막으려고 이러는 거야. 시끄러워. 지옥이 어디 있어? 돈 없으면 그게 지옥이야. 윤 회장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는 억지로 다리를 빼내려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기름통이 출렁거리며 바닥에 휘발유가 쏟아졌습니다. 독한 냄새가 진동을 했죠. 윤 회장은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틈을 타 노인이 다시 한번 윤 회장의 허리춤을 끌어안았습니다. 놓으라고. 제발 좀 나. 비극적인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살기 위해 증거를 없애려 했고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를 막아서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윙, 윙, 윙.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저택 앞마당까지 들이닥쳤고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 불빛이 거실 창문을 뚫고 들어와 번쩍거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확성기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지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입니다. 윤재현 씨, 포위됐으니 밖으로 나오십시오. 윤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라이터를 꽉 쥐었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눈빛이 다시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죠. 다 같이 죽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야. 윤 회장은 중얼거리며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바닥에는 이미 휘발유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불이야. 사람 살려. 노인의 비명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이 나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7년 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아들을 말리지 못했던 한을 토해내는 소리였죠.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 있음. 진입해. 김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장이 없으면 들어오지 못할 거라던 윤 회장의 계산은 빗나갔고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은 망설임 없이 대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육중한 현관문을 부수는 소리가 지하실 입구까지 들려왔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 불꽃을 바닥에 가까이 댔는데 불꽃이 닿기 직전 노인이 맨손으로 윤 회장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망할 놈아, 정신 차려. 노인의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의 죄를 지켜보며 속으로 사겨왔던 분노와 슬픔이 그 손끝에 모두 실려 있었기 때문이겠죠. 둘은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기름 범벅이 된 바닥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죽일 듯 살릴 듯 끌어안고 뒹구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수십 명의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들이닥쳤고 그들 뒤에는 검은 비닐봉투를 든 박순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지하실 입구를 향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목격한 순자는 옆에 있던 구조대원의 손에서 무언가를 낚아챘습니다. 대형 해머였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설득은 끝났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순자는 해머를 질질 끌며 윤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죠.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고 수십 명의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실 입구에서 뒹굴고 있던 윤 회장과 노모는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떼어 놓아졌고 구조대원들은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분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김 형사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눌러 찍힌 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기름 범벅이 되어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죠. 불은 붙지 않았고 자신이 어머니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순식간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잘 오셨습니다. 저 망할 노인네랑 가정부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막으려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만한 뻔뻔함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 했던 자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김 형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재현 씨, 연기 그만하시죠. 당신이 비자금 장부 태우려던 거 다 알고 왔으니까. 김 형사는 순자가 건네준 검은 비닐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윤 회장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 장부와 7년 전 희생자의 곰 인형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윤 회장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값비싼 변호사들을 거느리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던 법꾸라지였으니까요. 윤 회장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장부, 그거 가져가서 뭐하게?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읽을 수는 있고. 김 형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을 이었죠. 그거 최신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거야. 당신들 기술로 풀려면 10년은 걸릴걸. 그 사이에 나는 무죄로 풀려날 거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밀 장부는 복잡한 숫자와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당장 그것만으로는 윤 회장을 구속할 명분이 약했고 시간 싸움으로 가면 돈 많은 회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윤 회장은 기세를 몰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영장은 있어? 이거 명백한 주거 침입이야. 내 변호사 오기 전까진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경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구조 상황이라 들어오긴 했지만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수색을 강행하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었죠. 윤 회장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경찰들을 비웃으며 순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도둑년 당장 체포해. 내 집에서 물건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야. 그리고 저 치매 노인네는 정신병원에 쳐넣고.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는데 저 악마는 법과 돈 뒤에 숨어서 또다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장부의 암호를 푸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당장 윤 회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명백하고도 끔찍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증거는 바로 저 벽 뒤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현장 진입을 위해 대기 중이던 구조대원의 손에 들린 커다란 대형 해머를 발견했습니다. 비키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당황하여 머뭇거리는 사이 순자는 억센 소나기 힘으로 해머를 낚아챘습니다. 평생 식당 불판을 닫고 남의 집 빨래를 짜며 단련된 팔뚝이었죠. 묵직한 해머가 순자의 손에 들리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고 김 형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모님, 뭐 하시려는 거예요? 순자는 대답 대신 지하실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뵈는 게 없었고 오직 저 가증스러운 회장의 웃음거리를 박살내야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망할 여자가 다들 뭐해? 안 말리고. 순자는 윤 회장을 무시한 채 문제의 그 가짜 벽 앞에 섰습니다. 겉보기엔 단단한 시멘트 벽처럼 보였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죠. 이 벽은 윤 회장의 허세처럼 속이 텅 빈 합판 위에 시멘트 칠만 살짝 해놓은 가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수백 개의 원혼이 갇혀 있다는 것을요. 별채에서 끌려 나온 노모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부숴라. 다 부숴버려. 내 아들놈 죄다 까발려라. 어머니의 절규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고 해머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는데 65살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의 몫이다. 순자가 기압과 함께 해머를 내리쳤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벽지가 찢어지고 하얀 석고 가루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단단할 줄 알았던 벽이 맥없이 우그러지는 것을 본 경찰들도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한 번 더.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50명의 희생자들을 대신하는 분노를 담아 다시 한번 벽을 향해 해머를 날렸습니다. 뻐! 나무 합판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고 벽 한가운데에 사람 몸통만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멍난 벽 안쪽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7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물건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와르르르.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운동화, 렌즈가 깨진 안경, 주인을 잃은 지갑,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작업복들이었습니다.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유품들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미신 때문에 태우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한 그 물건들이 순자가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거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경찰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비리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유류품을 은닉한 시체 없는 살인 현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7년 전 사고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쏟아져 나온 유품들은 산을 이루었고 그 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진 낡은 축구공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가 윤 회장의 구두 앞 코에 멈춰 섰습니다. 윤 회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내게 아니야. 그는 뒷걸음질 치며 부정하려 했지만 쏟아진 유품들 사이에서 발견된 붉은 부적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해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윤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맞지? 이게 너가 죽인 사람들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판결문보다 엄중했습니다. 아모, 그딴 건 몰라. 하지만 이건 알아. 너가 이 사람들을 2번 죽였다는 거, 그리고 이 물건들이 널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라는 거.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말빨도, 돈도, 권력도 눈앞에 쏟아진 수백 개의 증거물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노모가 기어와 유품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노모는 흙 묻은 신발을 볼에 비비며 오열했고 그 울음소리가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김 형사가 윤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을 정중하게 대하지 않았고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윤 회장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윤재현, 당신을 유류품 은닉 및 증거인멸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회장은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습니다. 장부의 암호는 풀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벽 뒤에서 쏟아져 나온 이 수백 개의 유품들은 그 자체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고 당장 그를 유치장에 쳐넣기에 충분한 명분이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업 장갑 한 짝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이니셜이 새겨진 그 낡은 장갑을 가슴에 품자 7년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봤어? 내가 해냈어. 순자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싸움을 끝낸 승리자의 눈물이었고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의 안도감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수백 개의 유품들, 그것들은 마치 수백 개의 눈동자가 되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윤 회장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벽은 무너졌고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더 이상 화려한 백만장자의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쏟아져 나온 수천 점의 유품들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7년 전 참혹했던 붕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죠. 윤 회장은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습니다. 그는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전화 한 통이면 너희 다 옷 벗게 할 수 있어.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차창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묻혀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김 형사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윤 회장이 연행되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부천사라며 칭송받던 윤 회장의 얼굴은 기름때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목에 찬 은색 수갑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순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은 단순한 통쾌함이 아니라 지난 7년간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별채 쪽에서 노모가 걸어 나왔습니다. 경찰이 노모를 보호하려고 다가갔지만 노모는 경찰을 뿌리치고 경찰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노모는 차창 너머의 아들을 바라봤죠. 윤 회장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엄마가 말 좀 해봐.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하며 발광했지만 노모의 표정은 서글플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노모가 떨리는 손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죗값 받아라. 그게 너가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다. 노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미친 척 연기하며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아들을 지옥 같은 탐욕의 굴레에서 놓아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낡은 장갑을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순자의 울음소리가 텅 빈 저택을 채웠고 구조대원들과 경찰들도 숙연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회장의 저택 지하실에서 발견된 유품들과 비밀 장부의 내용은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특히 장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철근을 빼돌려 챙긴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유가족들을 협박했던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악마들의 의리는 종이장보다 얇았습니다. 뉴스가 터지자마자 윤 회장의 가장 든든한 뒷배였던 김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는 꼬리 자르기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윤재현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김 의원은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며 윤 회장이 제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유치장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본 윤 회장은 거품을 물었습니다. 저 나쁜 놈이 내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윤 회장은 쇠창살을 붙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는 버려진 패였고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형사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는데 거기에는 국과수에서 분석한 유품 감식 결과 장부의 1차 해동 내용이 담겨 있었죠. 윤 회장은 여전히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라고 했나? 당신 실수하는 거야. 내 변호인단 도착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준비나 해. 김 형사는 피식 웃으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 변호인단요? 방금 다 사임하고 갔는데요. 뭐? 사임? 윤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김 형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김 의원 쪽에서 손을 썼나 봅니다. 대한민국 어떤 로펌도 당신 변호를 안 맡겠답니다. 국선 변호사나 알아보셔야겠어요. 윤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그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김 형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윤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 당신 재산 전액 몰수 추징 들어갔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얻은 거니까요. 당신 지금 빈털털이에요. 윤 회장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순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윤 회장은 순자를 보자마자 악을 썼습니다. 이 도둑년, 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 돈 내놔. 그리고 위약금,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 위약금 5억 원 내놔. 그는 끝까지 돈 타령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직 잃어버린 돈에 대한 집착만이 남은 껍데기 같은 모습이었죠. 순자는 윤 회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5억 원요? 드리죠. 제가 7년 동안 흘린 눈물값, 그리고 우리 남편 목숨값 계산해서 거스름 돈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윤 회장은 말문이 막혀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김 형사가 끼어들며 윤 회장의 어깨를 툭 쳤는데 그의 입가에는 비소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윤재현 씨, 너무 걱정 마죠. 김 형사는 친절한 척 말했습니다. 그 위약금 5억 원 말입니다. 감옥 가서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 5만 원 쳐서 한 300년 정도 살다 나오시면 갚아지겠네. 윤 회장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죠. 조사실 밖으로 나오자 맑은 하늘이 순자를 반겼습니다. 경찰서 로비에는 7년 전 사고의 유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온 그들은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순자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데 가정부 혼자서 그 거대한 바위를 깨부순 것이니까요. 순자도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너무 늦게 밝혀서 미안해요.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위로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고 순자는 비로소 가슴속에
박혀있던 대못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윤 회장의 저택은 압수수색이 한창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지하실 벽 뒤에서 쏟아져 나온 유품들을 하나하나 증거물 봉투에 담고 있었는데 그 과정은 마치 엄숙한 장례식과도 같았죠. 노모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노모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다가오자 노모는 잠시 기다려 달라며 지하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노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내 아들을 낳은 내가 죄인이다. 노모는 바닥을 치며 울었고 치매 걸린 줄만 알았던 노인의 맑은 정신이 돌아온 것을 본 경찰들은 숙연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모의 치매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끔찍한 죄를 목격한 후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스스로 기억을 가두고 미친 척하며 버텨온 형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형벌도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는 진실을 밝힌 증인이 되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되었으니까요. 저녁 뉴스는 윤 회장의 구속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윤 회장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공포에 질린 눈빛만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닦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순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여보, 봤지? 저놈 잡혀가는 거. 순자는 술 한 잔을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제 억울해하지 말고 편히 쉬어.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처럼 하늘은 붉었지만 오늘의 노을은 슬프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어서 엉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비웃지만 그 그물은 결코 죄 지은 자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윤 회장은 돈과 권력으로 촘촘한 그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부의 낡은 가방과 더러운 쓰레기 봉투 그리고 치매 노인의 쉰 목소리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비록 더디고 느리게 올지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박순자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하고 다시